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의 20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거주 의무 기간 제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수도권에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행복도시라 불리는 세종시에 특별 공급받은 주택과 관련되어 거주 의무 기간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의 분양 가격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거주 의무 기간 제도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런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3년, 2년입니다. 우선 1번 수도권에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것으로서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의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입니다. 80 이상 100% 미만의 경우는 3년입니다. 공공택지외 택지의 경우 80% 미만의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고 80% 이상 100% 미만의 경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지문에 생략되었지만 세종시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100% 미만의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된 지문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어야 되는데 3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20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21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무사 이전 후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번은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사안입니다. 사용무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소유권 회복한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고 제척기간과 관계된 사항으로 2년 경관 이후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공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가 관련되어서는 농지법을 빼고 공시지가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권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대표자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 효력 미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효력 미칩니다. 4번 소유권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5% 이상이 되게 되면 매도 청구 대상 아닙니다.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 청구할 수 있죠. 5번입니다.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1년 경과한 이후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2년 경과한 때는 매도 청구할 수 없지만 1년 경과된 경우는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드립니다. 그래서 21번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2번입니다. 투기과일주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은 반기마다 추천했습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투기과일주구에 대해서는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반기는 1년을 둘로 나누는 것으로서 6개월을 의미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투기과일주구 지정 이후 주택을 양도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대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2번 드립니다. 여기 투기과일주구 지정되게 되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주택에 해당되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를 분양권,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택 건설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빨리, 지연되게 되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5년 초과하게 되면 5년까지를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하고 5년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까지 최대 5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제도가 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구가 문제이죠. 위주적 과열지역 중에 과열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건설과 관계된 사항으로 숫자 2가 나와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과열지역의 경우는 숫자 3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에 주택 분양 가격 상승률이 2배 초과한 지역, 12개월 사이에 2배 초과한 지역,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라는 말 정리하셨죠. 반면 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직전월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 그리고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때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30% 이상인 지역, 그리고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한 지역,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이런 요건 갖춘 곳을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계된 사안에 있어서는 숫자 2가 나와줘야 되고 공급과 관계된 경우는 숫자 3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지정 대상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죠.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국장지도의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4번 맞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게 되면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돼 있죠. 5번입니다.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미리 지도의사 의견 듣고 회신해야 한다. 회신 추천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대상 지역과 달리 지도의사도 지정권자입니다. 지도의사의 의견 청취하면 지정권자의 법적 지위 고려하여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3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요청 받은 경우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3번.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때는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 나오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으로 옳은 표현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주택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축 주정 없습니다. 과열 지역입니까? 위축 지역입니까?
위축지역이죠. 그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한다. 필요 최소한 원칙은 과열 지역에는 적용되지만 위축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필요 최소한제 원칙을 적용한 반면 위축 지역은 해당 사항 없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구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지도이사, 시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추정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재해제 요청인데 이런 것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공통된 사안이고 재해제 요청 제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23번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죠. 24번입니다.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3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때 3년 지난 것으로 본다. 1번 맞습니다. 여기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 앞서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는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는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데 저 10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3년 지난 것으로 파악합니다. 보통 분양권 상태를 3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3년 지난 것으로 파악하여 최대 10년이 전매 제한 기간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7년 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주택건설 사업이 2년 만에 이루어져서 2년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3년 지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1번과 관련된 의미가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의 건설공급사는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전매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이 경우 전매 제한 대상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우선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이고 4번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5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이며 이 경우 5년 초과하는 때는 5년을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5번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되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함부로 전매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란 말 보게 되면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는 때 전매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놓으시고 이사 가는 것을 법에서는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장소 관계없이 주택공사에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을 전매하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외에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 갈 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할 수 없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때에도 세종시의 분양가 상한주택 전매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신용불량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주택공사에 동의받게 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관계된 사항은 이혼에 관한 사항과 일부 증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번입니다. 리모델링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권리변동계획 추천없습니다. 여기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대투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투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같은 주택단지 안에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늘어나는 세대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15% 세대수 늘릴 수 있다는 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지에 대한 지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세대수 늘어나게 되면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하는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이 충분한지 파악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과밀화 현상의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투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3계층 투직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이었습니다. 구조도 필요하죠.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후 2차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 전에 안전 진단 실시하고 투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허가 받은 후 또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과 투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제반 특징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추천없습니다. 시군 구청장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2번 맞죠. 현재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태 거주자는 입주자 등 관리체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라면 300명의 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할 때 75%의 동의 필요합니다. 3분의 2는 조합 설립 요건이고 75%가 허가 신청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죠. 3번 철회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입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75%면 4분의 3이죠.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시군 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추천 없습니다. 리모델링 허가한 후 추천 없습니다.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줄쳐 놓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허가 전에 안전진단, 투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2차 안전진단으로 허가 받은 후 또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을 넣었습니다. 26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계획 기간으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맞죠? 2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의 공담하고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공담 기간 14일. 공담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고 정비법의 3가지 경우에만 공담 기간이 30일 이상이었습니다. 3번 시군 구청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수립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자주 발생하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는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것이죠. 시군구청장이 협의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세대 수준과의 리본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적은 추노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26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7번입니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상권 추정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적 지위는 지상권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1번 맞죠. 2번 임대차 기간은 30년이 아니라 40년 돼야 됩니다. 주택 소유자 75% 이상 동의하면 40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임대주택 분양받은 자가 토지 임대료에 대한 약정 체결한 경우 약정 체결 이후 1년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할 수 없다.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우리가 민사특별법에 공부하셨던 집합금법이나 상가 임대차법에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와 관련되어 한 번 정액하면 1년 내 정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법의 토지 임대료 증액에 있어서는 2년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3번 드린 겁니다. 4번 토지 임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금이 아니라 월별 임대료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하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5번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민법을 집합건물법에 우선하여 정한다. 우리 민법과 집합건물법 중에 특별법은 집합법이죠. 집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에 민법 순서로 적용해야 될 겁니다. 5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27번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6. 농지법 함께 보십니다.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최근 이행 강제금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된 처리 기간을 개정했는데 그 처리 기간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달과 내년 8월 달이 시행하거든요.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 강제금 개정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작년에 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위탁 경영과 농지 임대차 가능한 사유로서 분만 그리고 임신 중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농지에 대한 위탁 경영과 농지 임대차 할 수 있죠. 농민이 직접 농사 못 지을 상황이라면 임대차 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개정 사항들을 정리하시는 게 올해 필요한 사항이 되게 됩니다. 우선 1번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목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가로해 놓습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것 적법한 것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로 전용되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1번에 계량시설 추정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 가로해 놓으시는데 이것은 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실제 농사 짓는 땅 외에 농지의 계량시설과 생산시설을 모두 농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4번의 경우는 관상용 수목은 농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목 답인 토지라면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농지를 어떻게 사용한 관계없이 항상 농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 기간이나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 아니더라도 항상 농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농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현역으로 승진된 경우 군대에 있으면 농사 못 짓죠. 그 기간 중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미국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해외여행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KTX 등의 교통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놀러 가더라도 하루면 아니 반나절이면 올 수 있죠. 그래서 국내 여행 중의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임신,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위탁 경영, 임대차 할 수 있죠. 농업법인 청산, 그리고 질병치료와 관련되어서도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을 틀린 정답을 해놓습니다. 3번, 농지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 특정 승계인 때 증명 받은 때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시취득에 해당되거나 그리고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것, 증명 발급하는 자가 행정청인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합병은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증명 없이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농지 전용 신고 추천 오시는데 농지를 농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해당되는 지목, 전답, 보아서원을 농업 생산시설이나 계량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서는 농사짓는 땅을 학교 만들거나 아파트 건설 용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농지 전용이라 표현하는데 이 농지 전용하는 자가 행정청에 해당되게 되면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거나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는데 규모 큰 경우에는 허가, 규모 작은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지 전용 신고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농지 취득하는 것 아니죠. 이런 경우는 증명 있는 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번 공유농지를 분할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여기 공유농지는 원래 자기 것이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거나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원래 자기 것 다 취득하기 때문에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농지 취득하는 경우, 상속 포괄 승계이죠. 증명 필요 없습니다. 수요 완성, 원시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구 읍면장에 증명 발급할 수 있다. 2번입니다.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증명 발급받지 않아야 된다.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한 때는 증명 발급받은데 농지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가로해 놓습니다. 종전에 주말체험 용농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진흥지역이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이건 취득할 수 있는데 이번 8월 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주말체험 용농 목적이라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증명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주말체험 용농과 관련되어 경영계획서 따로 작성하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올해는 경영계획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지취득 증명 발급 신청 받은 날부터
4일 이내 발급해야 한다. 이게 7일, 14일 그리고 4일로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하지 마시고 종전에 알고 있듯이 4일 경영계에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2일로 농지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증명 첨부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무로 효경하는 경우 소유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 의무 대상이 연재된다. 처분 의무 대상 아니죠. 1번 맞는 겁니다. 2번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된 때 소유 농지 전부 처분해야 한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시인이 농지를 상속받거나 이농한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고 초과 상속한 부분, 이농시에 초과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이죠. 주말 체험 용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처분 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정 가격 추정없습니다. 개별 공시가 추정없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번 8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20%였는데 지금 25%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의 산정 기준이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 지가 중에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도 이착이죠.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 처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농지 처분 명령 할 수 있는데 농지 처분 명령 기간은 6개월입니다.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2번에 넣었습니다. 6번입니다. 대리경작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인용한다. 대리경작 기간이건 임대차이건 원칙적인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임대차와 관련되어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면 5년, 이모작이라면 8개월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10년이라 해서 틀린 정답을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대신 대리경작 기간은 3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원칙 3년, 다년생 식물 이야기 나오면 5년, 이모작 이야기 나오면 8개월. 그렇게 임대차 기간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2번,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 원칙으로 하고 3번,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모작 사시였죠. 8개월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는 5년. 그리고 5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1번에 놓습니다. 7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 농지 전용에 관한 사항을 보셨는데 이 농지 전용은 농지 보존하는 것입니까? 훼손하는 것입니까? 훼손하는 것으로 그때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이 농지 전용 권한 가지고 있는 자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좀 모순되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구? 지도지사이고 전용에 대한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계란을 보시게 되면 이 계란에는 흰자 위와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른자가 알짜배기죠. 이게 농업진흥구역이고 얘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이 둘을 통칭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 표현합니다. 3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네모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농경지를 말하고 농업보호구역은 용수 확보, 그 주변 관계 수리시설 등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의 녹지지역은 서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사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의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아니라면 서울에는 현재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5번 시도지사는 용도지역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 당연히 해제해야 되죠. 그런 의미로서 5번 옳습니다. 7번은 답을 1번으로. 8번입니다.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명령 위반한 경우 관계공사 중지 명령 위반 가려놓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 명할 수 있다. 중지 명령 위반했다면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지 명령 위반 이걸 가로해 놓으시고 이 말 보면 농지 전용 허가 필수적 취소 대상이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기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죠. 농지 전용 허가 절차 밟을 필요 없을 겁니다.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거쳐 농지 전용한 경우 전용 허가 따로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법률은 농지법의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전용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5번 일시 사용과 관계된 사항으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시 사용한 후 농지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농림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하려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를 농지전용과 관련된 허가 조건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한 100문제 정도의 특강 문제를 함께 보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작년 같은 경우 좀 까다롭게 시험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한 20개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최근 개정사항 개정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었는데 한번 잘 정리하시게 되면 시험이 평상시에 나오게 되면 한 30개 가까이 비슷한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20개 정도 나오다 보니 이 특강 문제를 좀 정리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 무엇인지 정리하고 내 걸로 하신다면 충분히 올해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